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득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크게 절세 기법으로서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절세 기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죠? 특히 이거는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보유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취득한 이후 우리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죠. 자, 이때 부동산을 보유할 때에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가 한번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즉 부동산을 보유하면 모든 재산 소유자는 일단은 지방세 쪽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면 기본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뭐다고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이번에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재산이 많다 그 얘기죠. 근데 이때 이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재산세, 지방세 쪽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라 하면은 이때는 2014년도 현재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하면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재산을 갖고 있다라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나 냈어. 이번에 재산세 많이 나왔어. 그러면 뭐가 있다? 재산이 있다. 그런데 그 재산세를 냈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재산세를 낸 사람은 저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 누구니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다른 말로 말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유 단계에서 결론 내리면 지방세 쪽에서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이 재산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일 때는 다시 한번 뭐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를 과세할 때 이 재산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크게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일단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 혹시 정말 선박기나 항공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좀 주시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자, 그래서 이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건 논외로 제끼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죠. 자, 근데 이때 이 토지는 여러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가 등의 일반 건축물과 함께 별도로, 이거와는 별개로 뭐를 구분한다?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지는 뭘로 과세하냐면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고요,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일 때는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주택일 때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기서 재산세에서 차이점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요, 자, 여기 건물이 있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하냐면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에 토지는 뭐로 과세하냐? 이 건축물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가와 그 밑에 토지 갖고 있다. 그러면 상가 건물에 대해서 뭘로 내고요?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그 밑에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뭘로 과세해야 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가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가 있으면 나는 재산세를 몇 개 내야 돼요? 2개 내야 돼요. 건물분 재산세, 그와는 별도로 구분한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일 때는 이때는 주택 건물과 그 밑에 부속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주택분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물건을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제적 실제 단위로 봐서 이때는 주택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통합하여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택과 그 밑에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가 등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돼.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가 과세된 상가 등의 건물과 토지나 주택일 때에 이 토지나 또는 주택의 건물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이면 고액의 부동산일 때는 다시 한번 국세 쪽에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요? 부자가 내는 거죠. 이때에 이 분리과세했던 토지는 재산세 과세로 종결하고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못하는데 이 별도 합산 과세했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따져서 소유자별로 80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종합부동산세가 이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얼마 초과된다고요? 80억 초과죠. 개별 공시지가가 80억이니까 여러분 시가로 환산하면 100억을 초과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를 내는 분하고는 친하게 지내셔야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하고는 인생을 맺기도 돼. 특히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분하고는 정말 저 같으면 전 제 인생을 맡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5억 원을 초과한다. 개별 공시지가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5억을 초과하면 이때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요. 주택일 때는 별정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한 번 더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요 과세체계는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모든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을 소유했다. 그럼 뭐가 부과된다고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한번 살펴보죠.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매년 6월 1일 요거를 바로 우리 뭐라 하냐면 과세기준이라 합니다. 과세기준일. 그래서 보유세를 과세할 때는 어떤 특정 일을 기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데 그거를 바로 뭐라 하냐면 과세기준이라 하고요. 그 과세기준은 현재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의 누가 소유자죠. 재산 소유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재산 소유자. 어떤 재산 소유자죠? 모든 재산 소유자죠. 모든 재산 소유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부 등에 표시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다를 때. 자, 이때 이 다를 때에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세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를 과세할 때 누구를 기본으로 과세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기본적으로 과세하겠다.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에 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이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현재를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즉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하라고요? 6월 1일 날 현재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에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5월 28일 날에 어떤 날이나 잔금 지급일이죠. 잔금 지급일. 그러면 5월 28일 날에 잔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매매 등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만 이때 사실상이나 계약상에서는 매매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법인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단순히 개인 간의 매매였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어쨌거나 사실상이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때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을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죠. 6월 1일 현재. 왜? 5월 28일 날에 을이 매수자로서 6월 1일 현재 소유권 취득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을이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6월 1일 현재 아직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부라는 공부상에는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고 갑의 명의로 돼 있는 거죠. 갑의 명의로 돼 있고 실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죠? 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그 얘기죠. 다르다. 그러면 이때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느냐? 당연히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계속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되는 거죠?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은 갑의 재산을 본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억울하게 갑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이 재산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그러기 싫으면은 이 공부상의 소유자인 갑은 6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라는 이러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는 거죠. 누가? 갑이. 왜? 등기부상에 내 게 아닌데 계속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함으로 해서 내 명의로 잡혀있다라고 이거를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를 하라 그 얘기죠. 신고를 하라. 그러면 이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 얘는 바로 등기부상에는 갑의 명의지만 갑의 변동 신고에 의해서 이게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5월 28일 날 매수자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6월 10일까지 이러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모름으로 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인 갑이 바로 매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는 이때는 반드시 매도자는 6월 1일 현재의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서 6월 1일 현재 매수자가 아직 뭐를 안 하고 있으면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6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뭐하라? 야 시장아 이거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다라고 뭐하라? 신고하라 그 얘기죠. 신고를 하면은 그때는 사실상의 소유자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자로서 공부상 소유자인 갑이 재산세를 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팁. 내가 올해
매도할 계획이다. 매도 예정이다.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도자는 언제 이전에 처분하는 게 좋죠? 예,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다 납세분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 나는 올해 매수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때는 을은 언제?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6월 1일.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재산세를 당해년도 1년분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절세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물론 이러한 절세 기법 위에도 아주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있지만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내가 올해 매도할 예정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언제? 6월 1일 이전에 처분함으로써 당해년도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재산세를 안 내게 되면 뭐도 안 내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내가 올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이다. 그러면 언제?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물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법을 잘 알면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전문가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역시 모든 조세는 그 당의 과세 대상의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재산세를 계산해서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줘서 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시오. 이렇게 고지서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 재산 소유자가 재산세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취득세는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세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준다. 다만 이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라는 개념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죠.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여러분 시가표준액에다가 모든 보유세에 때는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걸 한 번 더 곱해서 이거를 과표로 하는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는 여러분 토지 건축물은 70%로 하고 주택은 60%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행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과표를 구해야 되는데 과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시가표준액이 뭐냐? 우리 이미 취득세에서 설명드렸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과세권자가 과세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때 주택과 토지일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매년 가액이 공시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주택일 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고요.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 나옵니다. 이 가액을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뭐로 하는 거죠?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 등 공장용 건축물 등 주택을 제외한 건물일 때는 아직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방세법에 따라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구청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시된 가액 등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토지나 건축물이 있다면 여기다 몇 프로 곱해라? 70%, 주택 몇 프로라? 60%라 하라 그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자,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의 2014년도 기타 해당 연도의 4월 말일자로 공시된 가격을 보니까 이 공동주택 가격이 자, 5억 원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4월 말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 등을 통해서, 구청에 문의로 확인해서. 그러면 이때
4월 말일자로 결정 공시된 요 5억 원을 과세 표준의 기초로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시가편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억 원을 무조건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이때 공정시장가액비는 뭐니까 주택이죠. 주택일 때는 몇 프로 곱하라고요? 60% 곱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의 과표는 5억 원이 60%니까 얼마? 5, 6, 30, 3억 원이 바로 3억 원이 바로 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직접 계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율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에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4단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죠. 6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라는 이러한 4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기본으로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이었던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됐기 때문에 4% 과세입니다. 다만 역시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이었던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고급 주택이라더라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누진세로 과세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이러한 것은 사치성 재산이죠. 자, 이러한 사치성 재산일 때는 4%로 과세하게 됩니다. 4%. 그래서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여러분 4%입니다. 4%.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4%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 어떤 도시 지역 안에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다. 공장이 여러분 주거지역에 있다. 그건 제2처에 있어 못 있어요? 못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0.25%의 2배인 0.5% 과세하고요. 이게 아닌 거는 다 기타 건축물, 상가 등일 때는 0.25%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세율입니다. 그래서 상가 등일 때는 기본적으로 0.25%로 과세한다. 다만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4%로 과세한다. 이렇게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토지.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좀 구분했는데 이 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분리과세되는 토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분리과세되는 토지라고 해야 되죠. 분리과세되는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와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하는 나대지 이렇게 크게 토지를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이때 종합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별도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토지다?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나대지 등 무슨 토지를 말하냐?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는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를 구분할 때 별도는 사업용,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뭐 비사업용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때 별도 사업용, 종합합산 과세는 비사업용, 그래서 뭐 별사, 종비 이렇게 구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 특징이 써져 있어요. 무슨 과세한다? 합산 과세한다 그랬죠. 합산 과세한다. 그러면 이건 합산 과세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누구별로 동일한 시, 군 또는 구 안에 있는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나 별도 합산 과세 토지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뭐해서 합산해서 얘들은 다 누진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여러분 이렇게 토지의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의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3단계로 구분해서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역시 사업용 토지도 과세 표준의 크기가 커질수록 3단계로 구분해서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나대지가 있다 합시다. 나대지라는 비사업용 토지. 여러분 나대지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이 나대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 군 안에 있다. 동일한 시, 군 또는 특별시나 광역시 때는 동일한 구에 있다. 자, 이 나대지라는 A 토지와 나대지라는 B라는 토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A라는 나대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느냐? 강남구에 있다 봅시다. 강남구. 자, B라는 토지도 강남구에 있다. 강남구에 갑이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두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를 갑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뭐해서 합산한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자별 합산과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A라는 나대지와 B라는 나대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A라는 토지는 강남구에 소지하는 데 반해서 B라는 토지는 요거는 노원구에 있다 봅시다. 노원구에 소지한다. 그러면 이때는 구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갑이 갖고 있더라도 서로 합산한다, 합산 못한다. 합산 못하고 여러분 이때는 따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합산 과세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팁. 자, 우리가 나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은요 가능하면 재산세를 적게 내려면 이때는 동일한 시, 군, 구에 있는 것보다 동일한 시, 군이나 또는 군 안에 또는 구 안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내가 7채 갖고 있어. 근데 그 주택 7채를 제가 다 강남구에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대지를 다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합산해서 가지는 거죠. 그런데 시, 군, 구를 달리하면 그때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합산을 하지 않고 개별 과세하니까 합산 가액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합산 과세하지 아니할 때 세부담이 더 적어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그리고 토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있고 해당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재산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재산을 시, 군, 구별로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항상 합산 과세할 때 달리 소유하느냐 동일한 적이 있느냐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례세를 적용할 때는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요. 요 재산세에 대해서 도시지역분이라는 걸 한 번 더 과세합니다. 도시지역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재산세 납세 고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재산세가 나오면 그 밑에에 요 도시지역분이라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도시지역분은
종전에 도시계획세 과세됐던 거를 말하는데 2011년도 지방세 전면 개편되면서 요 종전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하여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종전의 재산세 외에 종전의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이었던 도시지역분을 별도로 표기해서 과세가 되는데 이때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편에다가 0.1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이때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은 0.14%를 그대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0.14%가 아닌 다른 세율로도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해당 재산세 납세 고지서의 도시지역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재산세에 대해서 무조건 20%를 지방교육세로 하여 한 번 더 부과하게 됩니다. 이걸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문제는 재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해서 한 번 더 과세가 되는데 그 재산세에 대해서 20%를 뭘로? 지방교육세로 한 번 더 과세됩니다. 이때 종전 도시 과세 계획세 과세 대상이었던 도시지역부는 지방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뭐 한 문 정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거 이외에 종전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했던 것을 2011년도 지방세 전면 개편되면서 요거를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재산세에 얘는 특징이 나란히 적어. 이 나란히 저거를 바로 다른 한자로 병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때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재산세 도시지역에 의해 부가세라서 지방교육세가 나오는 거고요. 이 지방교육세 외에 또 뭐가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병행하여 고지가 된다는 게 재산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바로 재산세로서 납부할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세는 역시 건축물이나 또는 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0.04%부터 0.12%까지 이 6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만 참고로 화재 이용 건축물, 즉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일 때는 이때는 이 지역 자원시세의 2배 또는 3배를 중과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층 이상부터 10층까지는 이때는 2배를 중과세하고요. 요 나온 세계 11층 이상부터는 이때는 초고층 건물로 보기 때문에 3배 중과세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이때의 주택은 이러한 화재 이용 건축물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11층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11층 이상이라더라도 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떨 때 다중집합시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가 등 이럴 때에는 층수에 따라서 4층 이상 10층 이하면 2배 또는 11층 이상 일단 3배로 중과세는 규정이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면은 그러면 고지서가 여러분한테 날라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재산세를 언제 내느냐? 재산세 납부 기한 한번 잠깐 확인하죠. 자, 재산세 납부 기한은요, 여러분. 그 재산이 뭐냐에 따라서 건물이냐, 주택이냐 또는 토지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다. 건물분 재산세는 여러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냅니다. 그러니까 건물분 재산세는 매달 달 내고요. 7월 하반월에 내는 거고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하반월에 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가 등일 때는 이랬죠?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요 상가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이때에 요 건물분은 언제 내라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 그 얘기죠. 자, 토지는 언제 내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내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주택일 때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고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 되는 가액이 바로 뭐죠,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바로 이 주택의 시가편액이 되는데 여러분 참고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주택가나 공동주택가격은 여러분 여기는 주택의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포함된 일괄 고시가액으로 토지의 일괄 고시가액으로 과세가 공시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공동주택가격이 6억 원으로 공시가 됐다. 공동주택가 6억 원 공시가 됐다면 그 6억 원 공시된 가액인 6억 원은 아파트라는 건물은 물론이고 그 부속 토지까지 포함된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시되는 가액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에 공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의 일괄 고시가액을 시가편액으로 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60% 곱한 것이 바로 과표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누진세를 곱해서 별장을 제외한 주택일 때 누진세를 곱해서 재산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에 재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건물분은 재산세의 편의상 2분의 1로 해갖고 2분의 1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요거의 2분의 1은 뭘로 봐서 주택 건물로 봐서 2분의 1은 7월 달에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로 봐서 2분의 1은 토지로 봐서 9월 달에 내라 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가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 하나를 2분의 1씩 나눠 갖고 반은 건물분으로 보아서 7월 달 내는 거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로 봐서 9월 달 하반월에 내라 그 얘기죠. 다만 이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10만 원.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8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8만 원. 그러면 이때는 굳이 고지서 2장 끊지 말고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 번에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이나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면서 이 재산세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고 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7월달과 9월달 하반월에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재산세 납부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갑시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낸다? 여러분 부자만 냅니다. 그랬죠? 부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 분 있으면 그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권은 크게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요. 토지는 종전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했던 비사업용 토지와 상가 등 부속토지에서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를 낸 사람자 중에서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국내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구해서 그 합계액이 주택일 때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가치토지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별도 합산가치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 10억 원이 나왔다.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 나왔다고요? 10억. 그러면 일단 요 10억 원이라는 요 공시된 가액을 재산세 시가편액이라고 여기다 공정시장가격을 곱해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 10억 원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이 부과된 재산의 가액이 얼마 초과니까 6억을 초과하니까 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모두 맞고 재산세도 과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그입니다. 반면에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전국을 뒤져서 그 나대지를 합한 가액이 얼마 초과하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또는 별도 합산가치 토지 때는 80억을 초과할 때 이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택이나 나대지라는 종합합산가세 토지나 또는 사업용 토지인 상가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에 공시된 가액을 가지고 나는 종부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소유자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자별. 그러면 팁. 자, 지금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격이 구했더니 여러분 1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10억 원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뭘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한다는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부세를 내기 싫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 봅시다.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가 얼마 나왔다? 10억. 그러면 이 사람은 재산세는 물론 모두 내야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죠. 그런데 자, 나는 종부세 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즉 자기의 배우자나 자식 등에게 뭐 함으로써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 몇 프로 증여하느냐? 40%만 증여해도 되겠죠. 40%.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명의를 분산하는 거죠. 명의를 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비록 이 갑과 을이 누구나 배우자나 또는 설사 누구라 하더라도 직계 좀비속이라 하더라도 직계 좀비속간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별로 과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따로 과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죠. 60%만 증여해 줬으니까 지분 40%만 넘겼으면 그러면 갑의 공시가격은 얼마 되냐? 10억 원에다가 자기 소유 지분가의 60% 곱한 가에 6억 원이 바로 갑이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되는 거고요. 을은 40%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의 10억 중에서 자기 지분가의 40%인 4억 원이 바로 을이 소유하는 재산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종부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명의를 분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무조건 명의 분산하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세가 또 과세가 됩니다. 물론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죠. 그러면 증여함으로 해서 안 내던 취득세나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된다면 그러한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줄어드는 가액을 비교해서 당연히 어떨 때 이 금액이 클 때만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클 때만 명의를 분산하는 거고 명의를 분산하면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이 금액이 줄어드는 종부세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증분 비용이 감소되는 비용을 뭐 하니까 초과하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는 명의 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증여로 인해서 감소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그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비교하셔서 증여할 거냐 말 거냐는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과정에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도록 하고요. 자, 기초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요 정도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한번 보고요.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주택을 좀 한번 보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죠. 얼마 초과하면 6억 원. 그래서 공시된 가액인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그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재산세가 과세됐던 주택을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 거죠.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주택이라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 별장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에이!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더 종부세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미 보유 단계에서 보유세 최고 높은 세율 4%로 재산세가 부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누진세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고급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주택이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별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법용 요건을 즉 종합부동산세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이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요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 임대사업 목적이죠. 만약에 이 임대주택에서 종부세를 때리게 되면 이 소유자가 그 부과된 종합부동산을 임차인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일 때는 제외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임대주택으로서 건설 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또는 기존의 임대주택이나 또는 미임대 건설 임대주택이라든지 리츠펀드 매입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인데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면 이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임대사업 등록하고 세무서장한테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여기서 특광도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를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특별시와 광주를 제외한 도,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걸 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요건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러한 법률에서 정하기는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법인 등이 기숙사나 또는 사원형 주택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일정한 요건이 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했는데 이게 안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 부담이 큰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일정한 요건인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또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게 이거죠. 여러분, 가정 어린이용 주택이죠. 그래서 놀이방이죠.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주택일 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부인들 놀리지 마시고 뭐라도 하라. 어린이집이라도 하면은 어린이집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부인이 짐 싸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을 선택할 거냐 종부세를 선택할 거냐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가정 어린이용 주택으로서 5년 이상 운영할 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에도 이러한 어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인 주택,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등록 문화재인 주택이라든지 또는 기타 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등 이런 것은 뭐 개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인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등록 문화재인 주택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대표가 뭐다? 그렇죠. 임대사업자의 법령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제외된다.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용 주택 제외된다. 문화재 주택 제외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 개인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시고요. 이런 주택일 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 주택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원이 부모님, 본인, 처자식이 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이 어떤 방배동 등 강남구에 있다든지 기타 어떤 훌륭한 우수한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가가 막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1세대 우리 집 식구가 주택 하나 사갖고 여기서 온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방배동이라든지 또 서초동이라든지 이런 강남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얘가 시가가 자꾸 상승되는 거야. 시가가 상승돼서 공시가격이 개별주택가에 또는 공동주택가 봤더니 얘가 10억 원이 나왔다 봅시다. 10억 원. 그러면 이때 이 공시된 가액은 기본으로 시가를 가지고 해서 나오는 건데 시가를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 시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집은 여기서 다 살고 있는 거죠.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그 자가 1세대 1주택자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과세 기준한 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누구만 한 사람만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동 소유하면 그 공동 소유자가 누구냐는 묻지 않고 공동 소유자가 누구냐 묻지 않고 무조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잘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명의를 취득할 거냐 아니면 단독 명의를 취득할 거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소유자만을 말하는 거고 공동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서 그 한 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자를 바로 뭐라 하냐면 1세대 1주택자랍니다. 다만 이 중에서
등록 문화재인 주택이나 또 우리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는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여기서 노부모는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재로서 60세 이상인 자를 봉양함에 따라서 동일 세대를 구성했을 때 그때는 혼인하거나 최초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동안은 그 남녀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각각 1세대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인 갑이 개인사업자죠. 자, 이 사람이 임대주택을 5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임대주택 5채를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시된 가격을 합계를 구해 봤더니 자, 15억 원이다 봅시다. 공시된 가격이 15억 원.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는 거주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얘가 8억 원이다 봅시다. 8억 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구했더니 23억 원이 된가요? 23억 원이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에 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거냐 말까 할 때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5채는 종부세 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요것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거주주택 한 채에서 종부세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이 갑을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임대주택은 여기 뭐라 했어요? 저기 임대주택이나 문화재인 주택은 주택세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랬죠? 제외하라. 그래서 이때 이거는 주택세에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갑은 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때에 이 갑이 갖고 있는 주택이 요거 말고도 문화재인 주택이 있다 봅시다. 문화재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한 채. 근데 요게 5억짜리예요, 5억짜리. 그러면 얘는 이때는 합산해서 6억을 초과했지만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역시 그러면 이때 얘는 문화재 주택 과세라니까 요 거주하는 주택만 과세할 때 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 문화재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갑은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하나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거 말고 갑이 자, 가정 어린이집 주택 놀이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용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그게 만약에 6억 원이다. 6억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어린이집 주택은 이때는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랬죠? 안 한다. 그렇지만 즉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한 채를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갑은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때는 주택수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갑은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주택의 개념이고요. 또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도 1주택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 짜증난다 안 난다? 대박 난 거죠. 이럴 때는. 그러면 이때 갑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거냐? 을도 1세대 1주택. 물론 여기 부부니까 동일 세대가 되는 거죠. 동일 세대. 그러면 이때는 그 혼인한 각각 소유자별로 몇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갑도 1세대 1주택자, 여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도 똑같은 거죠. 부모님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간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여러분 일반 주택일 때는 6억 원을 공제하지만 6억 원을 공제해 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을 기본 공제해서 여러분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과표 계산할 때 특례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주택 소유자는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된다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1세대 1주택자가 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이때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을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때는 역시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거나 또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몇 년 이상을 보였다면 5년 이상을 보유한 자는 이러한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주택의 소유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걸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또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내용은 보면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사는가? 세액 계산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무조건 다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10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4억 원이 되겠죠. 4억 원에 대해서 80% 곱한 것이 3억 2천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과세표준 3억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누진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그 자가 이 남은 여기서 무조건 이중 과세를 먼저 빼야 됩니다. 왜냐면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재산세를 빼내야 이중과세가 제외되는 거고요.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로서 주택자 중에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을 보였을 때는 무슨 제도를 적용한다 여러분?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모든 보유세는 여러분 급격한 세부담이 증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당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낸 게 있다. 직전 연도에 재산세, 종부세 낸 것이 총 100이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낸 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합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부담 상한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재산세와 같이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문제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즉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개인 등일 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돼서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결정하여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 고지서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지된 세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역시 그 납부세액의 20%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또 여러분 하나 자 팁으로서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과 물납이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이건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입니다. 재산세가 500만 초과나 종합부동산세 500만 초과하면 이 사람은 두 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이 일단은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또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나 재산세가 나왔는데 1,000만 원 초과했네. 또는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초과했네.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여기까지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유세는요, 크게 비과세 규정 등이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어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드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금 더 이 규정을 잘 보다 보면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기로 하고요. 일단 뭐 기본 과정에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